자, 이번 시간에는 13회에서 2015년도에 있었던 그 1교시 1년형 인행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복습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 시간 싸움이니까 떠올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 보면은 역시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기여한 바,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달 단계에 따른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이제는 뭐 그냥 넘어가서지요.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발달 가업을 획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의 발달 가업, 다양한 발달 가업을 이해할 수 있지만 획일적이라는 말은 이건 인간에게 획일적이라는 말을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간에게. 그죠? 특정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발달 요인을 이해할 수 있다.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나는 변화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이전 발달 단계의 결과가 다음 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다 좋습니다. 획일적이라는 단어가 하자가 있네요. 다음에 두 번째, 인간 발달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인간 발달의 원리는 우리가 이제는 뭐 설명할 것 없이 통합성. 맞으면 상호작용성이죠.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에들러지요. 인간의 성격 발달에 유전 환경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저마다의 창조적인 힘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유전적 요인보다 환경적 요인을 중시한다. 지금 그 선생님들을 능멸하는 이런 문장이 나와 있는 거죠. 이건 틀린 거고. 일생에 걸쳐 일어나는 예측 불가능한 변화이다. 일생에 걸쳐 미시적으로 본다면 이건 양면성이 되겠는데 예언 곤란성이 있죠. 예언 곤란성.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어느 정도 커나갈지를 예언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거시적으로 일생을 두고 돌아보면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청년기에서 그건 거의 유사하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속적 과정이지만 발달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그러죠? 인간의 성장 발달은 연속성, 분화 통합성, 일정 방향성. 그런데 발달의 방향은 일정 방향성, 순서성을 갖지만 그 길이는 일정하지 않다. 들쭉날쭉하다. 이것을 동요성 또는 불규칙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건 맞는 거죠. 발달상 결정적 시기와 바람직한 성적 영역은 무관하다? 아니죠. 개방을 해줄 적에 애들이 보면은 참 엄마 아빠의 그 이성에 대한 얘기란 이런 것을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도 이제 군대 갈 때 이렇게 그랬더니 그냥 여사친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걔 그 누구하고 사귀었는데 나하고 상담해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때는 감히 부모한테 그 뭐 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는 참 쑥스러웠거든요. 근데 그것을 저희 어머니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여자친구를 생일 때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마 내가 성년이 되어서 부모가 되어서 아마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아마 애들이 여자친구를 사귀냐 안 사귀냐 뭐 이런 거. 이거 첫째와 같은 경우는 그 여자친구가 멕시코에였었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내가 좀 너그러워진 것은 아마 그 어머니의 영향이지 않을까. 그때 만약에 이 미친놈이 공부 않고 뭐 이렇게 했더라면 아마 사랑을 좀 숨어서 이렇게 그리고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 얘기도 않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는데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결정적 시기에 그 결정적 특정 영역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에 비약적으로 발달하게끔 문을 열어주면 얼마나 잘 크겠어요. 그래서 거기 이거는 틀린 거지요. 개인차가 존재한다. 맞다. 그렇다고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을 제기하기 어렵다. 인간은 누구나 일정 방향성, 상부에서 하부로,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일반 기능에서 세부 기능으로, 큰 근육에다 파악반사에서 손가락 하나하나의 기능으로 이렇게 발달해 가지 않습니까? 답은 3번이 되겠어요. 3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인지이론의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인지이론 그러면 대표적으로 피아제 이렇게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동화, 조절, 평형, 스키마, 동화, 조절, 평형, 도식 뭐 이렇게 동화와 조절을 구별할 때는 결국에 기존의 인지 구조와 새로운 자극이나 환경 두 개의 관계를 가지고 따지는데 새로운 자극이나 환경을 기존의 인지 구조에서 그대로 끌어안으면 기존의 인지 구조에 맞춰버리면 그걸 동화라고 합니다. 동화. 새로운 것이라고 엄마가 알려줄라 했다. 나 알아! 우리 선생님이 알려줬어! 이렇게 유치원 애들 말할 때 애들은 엄마는 굉장히 새로운 거라고 알려주려고 했는데 나 알아! 해서 엄마가 알려주는 것은 그냥 바로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는 인지 구조에 집어넣어버린 것은 동화라고 합니다. 그건 애들이 재밌고 편안하지요.
그 때문에 이것은 아는 것의 확대이기 때문에 양적 팽창의 개념인 것이고,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환경에 맞게 내 인지 창고를 뜯어 고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고통스럽죠. 못질을 해야 되고 칸막이를 뜯어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조절은 질적 팽창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지적 발달은 양적 팽창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질적 팽창이 중요해요. 그것이 고통스럽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아니면 지적 구조가 달라지기는 그 조절을 하기 쉬워서 도망가고 자꾸 움츠러들고 그렇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절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알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동화,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기존의 도식을 변경하는 것은 이건 조절이라고 하는 거죠. 조절. 디귿번에 조절 나왔군요. 기존의 도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자극을 이용하는 것은 동화. 기억번과 디귿번은 서로 바뀌어져 있네요. 서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도식, 기존의 인지 구조 또는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어떤 공식이나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을 그림이나 공식으로 만든 것을 도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스키마라고 합니다. 사건이나 사물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이나 개념. 그렇습니다. 다음에 동화와 조절을 통해 균형을 이루는 것을 평형이라고, 이런 동화, 조절, 평형의 과정을 반복해 가면서 바로 스키마의 업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답은 3번이 되겠죠. 4번에 보시면 아들러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들러 개인심리. 아들러는 인간을 프로이드처럼 부분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프로이드는 인간을 부분적으로 보잖아요. 본능적 측면에서 인간은, 정신적 측면에서 인간은, 성격적 측면에서 인간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는데 아들러는 인간은 총체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인간의 성격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인 줄은 알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힘이다. 그것이 발현된 인간을 창조적 자아라고 설명을 한다. 핵심 용어는 뭐예요? 열등감을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는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은 개인 중심의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 아니면 공익 사회 중심의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이다. 그 중에 바람직한 것은 이타적인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이다. 이렇게 있죠. 바로 이 이타적인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은 어찌 보면은 하나의 사회적 관심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그 사회적 관심과 활동 강도를 두 개의 기준으로 인간의 성격을 네 개로 나누는데 뭐라고 표현했다? 생활 양식이라고 표현을 했다. 그러면서 프로이드처럼 똑같이 뭐라고 그래? 그 기초는 4살, 5살 정도면 기초가 완성되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불변이다라고 설명을 했던 거였어요. 또 아들러는 가상적 목표. 여러분 가슴 하나하나에 담혀있는 꿈이 있죠. 물론 꿈만큼 나의 미래가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그 가상적 목표. 맞아, 우리가 행동론을 본다면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처럼 꿈의 크기가 생각도 바꾸고 꿈의 크기가 행동도 바꾼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또 가장 가까운 클라이언트, 내 자식을 위해서는 그 꿈을, 인간의 꿈은 수치로 바뀌고 다양성을 하기 때문에 계속 해봐 그래야지 미친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상적 목표죠. 가상적 목표. 어쨌든 청소년기는 아시잖아요. 일을 저지르고 나 몰라 하는 정체감 유예기라는 거. 그러면 정체감 유예기라는 결정적 시기를 인정해야지. 그래서 일을 저지르고 실패해도 괜찮아. 그렇게 하면서 크는 거야. 이렇게 어른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말을 나도 쓸 줄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상적 목표, 출생순위 이런 단어들이 애들러에서 나옵니다. 애들러는 주관적 경험도 강조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인간 행동의 객관성, 누구나 다 그래 보편성 아닙니다. 주관적 경험을 강조합니다. 주관적 경험. 인간을 하나의 통합된 유기체로 인식한다. 총체적 존재로 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 출생순위는 생활양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참 희한하죠. 옛날에 형제가 많았어도 첫째, 둘째, 셋째, 다섯인 것처럼 단 둘이 있어도 위에 다르고 아래 다르고 그렇습니다. 단 둘이 있어도. 그래서 보면은 저는 아들만 둘입니다만 학교에서 맨날 경고를 받는, 교장 선생님한테 경고를 받는 것은 둘째가 힘들 거예요. 둘째가 짱이라고 해서 맨날 싸우고 다닌다고 이렇게 하는데, 지 엄마에 대해서는 완전히 딸내미 노릇을 하거든요. 하루에 한 10번 이상 전화하고, 군대 가서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화기를 잡고 이렇게 엄마 이렇게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그것과 그 출생순이 둘째로서 갖는 지 엄마에 대한 이런 것은 전혀 다른. 그래서 참 그 출생순이라는 것이 뭔지.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은 참 근데 제 남매의 입장도 보면 확실히 순위에 따라 다릅니다. 순위에 따라서. 그것을 바로 아이들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사회적 관심은 선천적이지만 의식적 개발을 필요로 한다. 이 사회적 관심을 어찌 보면은 프로이드식으로 온다면 전이라든지 아니면 대상관계 이론, 당사자는 모르지만 과거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아니면 과거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쌓았던 경험이 나이가 들어서 사회적 관계를 이끌어가게 한다. 이런 것들이 보면은 바로 이런 것이 사회적 관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애들로는. 다음에 개인의 성장과 발달은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시도에서는 이건 당연한 걸 아시는 거고. 어제는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주관적 경험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어디서 찾아요? 창조적 자기에서 찾는 거죠. 일란성 쌍생아로 같은 부모님이 태어나서 같은 부모님이 20년, 30년을 같은 집에서 컸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목표를 달리하는 것은 가상적 목표도 있지만 바로 세상을 주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5번에 보시면 반두라의 이론을 설명하는 것은 아주 착한 문제 나와 있습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 제거, 파블로프지요?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화설. 속어, 또 그러면 자발적 회복, 중립자극 이 말은 전부 1, 2, 3, 5는 모두 고전적 조건 화설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화설을 하나 보겠어요. 우리가 앞에서 14위를 봐서도 그때 파블로프식 연으로 나왔지만 슬쩍슬쩍 건드리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15위에서는 독립적 문제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마 스키너컷을 빼먹을 대로 다 빼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고전적 조건 화설도 건드린 것 같은데,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화설.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화설은 학습이라고 즉 행동의 변화를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조건 자극에 대한 조건 반응의 형성이라고 설명하되 이것을 수치, 해소용으로 나오는 조건화, 컨디셔닝이라고 했어요. 조건화. 거기 24지 편에서 나온 컨디셔닝이라고 있습니다. 조건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파블로프는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실험을 개의 침 흘리기 실험, 그냥 타액 실험이라고 그랬습니다. 타액 실험. 그러면서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쫄쫄 굶은 쥐는 아닐 것이고 굶긴 개를 바탕으로 음식물, 개밥을 주면 당연히 침을 흘리게 될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졸업하다고는 우리도 아무리 점잖을 떨라게도 한 2, 3일 굶었다가 향긋한 짜장면 냄새를 맡거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리적이라고 침이 돌고 꿀꺽꾸고 침이 넘어가는 것을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방송에서 먹방 이런 방송 같은 거 보면은 점잖을 떨라게도 침이 나오는 것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 이 굶긴 개에게 침을 흘리게 한 개밥은 무조건 자극, unconditioned stimulus라고 해서 이렇게 씁니다. 무조건 자극, unconditioned stimulus. 이렇게 이건 생리적 반응을 보여주고 개밥 보고 침 흘리거든 나도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unconditioned response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그래요. 하물며 무생물이라고 하는 바싹 마른 이런 진흙덩어리도 비가 올라오고 있을 때는 그 사라진 엔트로피를 최대한 멈추기 위해서 습기를 막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무생물마저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건 자연적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밥을 주면서 앞서서 종을 쳤어요. 그랬더니 개는 침을 흘렸어요. 그걸 반복했더니 종치고 개밥 주고 침 흘리고 또 굶기고 종치고 개밥 주고 침 흘리고 종치고 개밥 주고 침 흘리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을 했더니 나중에는 나중에는 종만 쳐도 침을 흘리게 됐어요. 나중에는 종만 쳐도.
그냥 벤조라가 나오면 아 자기 운동하며 이렇게 그냥 스키로 나오면 아 강화 아니면 조작 조건나 이렇게 설명 그냥 기계적으로 툭툭툭 튀어나오듯이 이게는 이렇게 처음에 이 종이라는 것은 뉴트럴 스티뮬러스 중립자극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총을 치던 박수를 치던 휘파람을 불는 개밥 보고 침 흘리는 거죠. 근데 한판 침 흘리고 밥 먹고 침 흘리고 밥 먹다 봤더니 가만히 있어봐. 이거 습관적으로 왜 개밥 중에 종 치는 거야? 라는 것을 느끼면서 당연히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 나중에는 종만 쳐도 개밥 주시겠네 하고 침을 흘리게 된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는 뭘로 바뀐 거야? 컨디션드 스티뮬러스. 아, 개밥을 줄 조건이 갖춰졌네. 라고 해서 이것만 보고도 컨디션드 리스폰스를 보여주기. 바로 이것을 조건화 컨디셔닝이라 하고 이것을 심리학자와 교육학자가 가져다가 이것은 학습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을 해서 이렇게 똑같은 말, 사실은 모든 수업을 재미는 없지만 똑같은 말로 똑같은 문장으로 계속 반복해서 귀에 익어버리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강사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말을 바꾸고 하는데 사실은 정직원 선생님은 책 놓고 말장난하지 않고 책을 또박또박 읽으면서 국어식으로 칸뛰기 해주고 이런 선생님이 진짜 착한 선생님이거든요. 자극적으로는 요즘 감성시대니까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분장을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학습 효과가 높을지 모르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손해고 어른들한테는 안 맞지요. 그러나 진짜 그것은 띄어쓰기를 또박 하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마음이 바쁘고 주어진 시간은 얼마 안 되니까 막 그걸 놓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반복. 어쨌든 이런 실험을 하면서 파블로프가 찾아낸 학습의 원리 또는 법칙이 등장하는데 여기는 조건 자극은 이 말입니다. 조건 자극. 4대 원리가 나오는데 시간의 원리, 강도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를 이렇게 끄집어냈습니다. 조건 자극은 무조건 자극보다 빨리 제시되어야 한다. 아무리 늦어도 동시에 제시되어야 된다. 아무리 늦어도 동시에 아니면 빨리 제시되어야 된다. 시간의 원리. 조건 자극은 반복되면 될수록 강도가 높아져야 된다. 이거 뭔 말일까? 구종이 구종이지. 처음에는 종치고 개밥을 줄 때는 맨밥만 줬어. 다음에 두 번째는 개밥에다가 맨밥을 줄 때에는 여기는 참기름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줬어. 세 번째는 개밥을 줄 때 참기름에다가 멸치 대가리까지 넣어서 줬어. 아, 종치고 뭘 줄 때마다 뭔가 참신하네. 이렇게 종에 대한 매력을 좀 더 강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반복되면 될수록 그 종에 의한 매력도가 자꾸 높아지게 하는 것을 강도의 원리라고 그래요. 강도의 원리. 그 다음에 일관성의 원리는 그야말로 바꾸면 안 돼요. 결국에 지금도 사실은 선생님들은 너무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꿀 리가 없겠지만 하나를 보기도 바꾸고 하기에 이 책 보고 저 책 보기에는 시간이 어쨌든 이제는 저를 믿어주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 시험은 하나만 가지고 가야 독일 하나만 가져가도 되는데 종류를 넓혀버리면 책이 많으면 아시잖아요. 책이 많으면 집안 아저씨 오셨을 때 목침 대신 내드리기만 좋지 또 아니면 어린 조카 왔을 때 밥상에 의자로 만들어주기는 좋지 쓸데가 없거든요. 책을 많이 사지 못한 일관성 하나로 이렇게 가야 되고 계속성 흡독수가 합격을 가져올 거예요. 흡독수. 이 반복 횟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각인되는 정도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험은 찾아가는 시험이지 정확하게 쓰는 시험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시고 암면이 많은 것을 자꾸 넓혀보시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와 관련되는 것이 나오는 현상.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일반화 현상이 나타났어요. 일반화라는 것은 유사한 자극에 대해서도 글씨가 나쁘네. 자라보고 놀란 토끼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하는 것처럼 유사한 단어에 대해서
비슷한 반응을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자라보고 놀란 토끼, 소뚜껑고 놀란 토끼. 유사한 자극에 대해서도 침을 흘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변별. 차이에 대해서는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적에는 같은 회사에 나온 종이니까 이종 쳤다가 같은 회사 한꺼번에 20개가 왔으니까 추우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소리에 민감한 개는 내가 볼 적에는 이종이나 지종이나 다 똑같은 소리 같은데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변별. 그 다음에 소거. 소거는 자 조건 자극이 제시된 다음에 무조건 자극인 밥이 무조건 자극이 나와야 돼요. 종 친 다음에 무조건 자극이 나와야 되잖아요. 또 이럴 줄 알고 맞아 무조건 자극이 나올 것을 기대를 했는데 이것이 없다면 조건 자극이 나와서 침을 흘렸는데 개밥이 나올 걸로 생각하고 침을 흘렸는데 개밥이 안 나와버리면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워져 버렸다는 거죠. 바로 이런 현상도 개대가리지만 똑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인간은 안 그러긴다는 거죠. 그런데 자발적 회복. 자발적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후, 어떤 기간이 경과 후, 일정 기간이 경과 후에 조건 자극을 제시한 다음에 무조건 자극을 제시했더니 내가 언제 잊어버린 적 있나요? 라고 그 다음부터는 조건 자극이 나오면 옛날에 그랬듯이 자연스럽게 침을 흘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기억들이 몸에 있을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반복해서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아이고 그래 맞아. 그때 그랬지. 우리가 맞아 나이 드신 분들이 보면은 이제 옛날 얘기를 맞아 그때 그것도 먹었지 이렇게 맞아 그때 그런 것이 있었지 이렇게 떠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스폰타니어스 리커버리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조건 자극에 이어서 조건 자극은 무조건 자극인 개밥이 나올 줄 알았던 그 연결선을 한번 연결해 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언제 제가 잊어버린 적 있나요?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침을 흘리더라는 거지. 자발적으로. 그 다음에 2차적 조건 형성 또는 고차적 조건 형성이라고 합니다. 이건 난이도를 높이는 거죠. 종치고 개밥 주고 종치고 개밥 주고 종치고 개밥 주고를 반복했더니 종만 쳐도 침을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푹 치고 종치고 개밥 주고 푹 치고 종치고 개밥 주고 했더니 전에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자극이었어야 되니 그것마저도 무조건 자극으로 바뀌면서 푹만 쳐도 침을 흘리게 됐어요. 푹 쳤네. 곧 종 치시고 개밥 가져오겠네. 이렇게 해서 난이도가 높아진 학습에도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2차적 조건에 대한 반응 형성. 그래서 2차적 조건에 의한 반응형 줄여서 2차적 조건 형성 또는 고차적 조건 형성이라는 것을 바로 사실은 파블로프의 실험 과정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지금 문제로 해서 다뤄놨습니다. 어제는 반두라, 관찰학습, 모방학에서 있는 설명 안 해도 답이야 잘 주셨겠지만 다음에 6번에 보시면 피아제우 인지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차 도식의 협응 피아제우 인지 발달 단계에서 아직은 언어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단계를 감각 동작기라고 하는데 이 감각 동작기, 영아기의 인지 발달의 특징을 세분화하면 6개의 단계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생후 한 1개월 정도는 반사 활동기에서 언어, 원시, 생존 반사와 원시 반사로 나눠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부터 한 4개월 단위로 해서 4개월 단위에서 1차 순환 반응기, 2차 순환 반응. 순환 반응은 뭐라고 그랬어요? 반복이란 말을 썼죠. 순환 반응은 반복하고 반복한다 이 말입니다. 1차 순환 반응기 한 4달, 다음에 2차 순환 반응기 4달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2차 도식의 협응기, 좀 더 난이도가 높아진 스키마를 이용한 2차 도식의 협응기가 한 4달 그렇게 해서 12개월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3차 순환 반응기를 12개월에서 한 18개월 사이에 그리고 상징적 표상기라고 하는 이 기간을 18개월에 24개월 이렇게 해서 6개의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2차 도식의 협응기는 감각 동작기 인지 발달의 4번째 단계가 되겠어요. 4번째 단계. 그래서 거기 박스 밑에 적어놨지요.
그래서 거기 보면 반사발동기, 1차 순환반응기, 2차 순환반응기, 2차 도식의 협응기 이렇게도 나눴지만 거기 보면 1개월, 4개월, 4개월에서 8개월, 8개월에서 12개월, 10개월로 이렇게 썼지만 그렇게 나누기도 하게 돼. 인간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고 2차 도식의 협응기는 새로운 도식을 맞으면 난이도가 높아진 아니면 기존에 있지 않은 도식을 스키마를 새로운 대상에게 적용할 줄도 안다 하는 것이 1년, 생후 1년이면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대상 영속성 이게 바로 상징적 조상기가 되겠는데 대상 영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붕어 대가리가 사라지는 거죠. 붕어 대가리는 이렇게 깜빡깜빡 한다는 것을 붕어 대가리라고 하는데 대상 영속성은 이제는 앞에 있었던 사물에 대한 잔상을 길게 간직하는 거예요. 맞으면 지능이 있다는 걸 확실히 인정해 주는 건데 생후 18개월 늦어도 생후 24개월까지 분명히 앞에서 뭘 가지고 돌았는데 그걸 없앴더니 전혀 관심도 안 가지면 바로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앞에 있던 것에 관심을 갖다가 없앴으면 뭔가 그 여운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본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딱 잘라버리고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 문제가 있다라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보존 개념은 보존, 가역성, 분류, 서열은 구체적 조작기의 특징이 되죠. 서열, 유목화가 바로 분류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구체적 조작기. 추상적 사고, 조합적 사고, 가설 연역적 사고, 형식적 조작기. 밑에 쭉 설명해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인의 성격은 과거와 무관함을 주장했다. 과거의 무관 아니죠. 융과 프로이드는 연속선상에 있어서 과거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과거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음에 4가지 정신기능으로 4가지. 융은 향서를 주장했죠. 성격의 유형을 요양성과 내향성으로 리비도의 방향을 가지고 내향성, 요양성으로 나누고 다음에 정신의 기능을 4가지로 감각과 직관, 사고와 감정으로 나눴어요. 아까 성격의 유형, 요양성, 내향성과 정신의 기능 4가지를 합쳐서 뭘 만들었어? 심리, MBTI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면은 여러분들의 성격도 16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내향성, 요양성의 어느 쪽에 속하시겠죠. 다음에 감각형과 직관형으로 본다면 감각형은 사실이나 현실에 입각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성향은 내가 확실히 만져봐야 돼. 내가 먹어보기 전에 못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감각형이에요. 직관형은 왠지 괜찮은데 느낌이 좋아. 그러면 그 직관형이에요. 그 정도면 됐지 이렇게. 재량, 융통 이런 왠지라는 말을 쓰면 직관형입니다. 다음에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가지고 철저한 이성적 계산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하면은 바로 사고형이라고 하고 상황 논리에 따라서 그때그때 적당하게 바꿔가는 것은 감정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에 대한 어쨌든 이런 심리검사의 기초를 만든 것은 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 자기는 개인 문식 내에 존재하는 핵심적인 원형이다. 2번은 그 틀린 것이 있군요. 감각과 직관, 사고와 감정인데 판단 인식은 나중에 심리검사를 만드는 메이어와 브리그스가 만든 거고 판단 인식은 어떻게 생활을 해나가느냐. 아주 시계추처럼 정확하게 쟤 지나가네. 7시 15분인가? 맞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바로 판단형이라 하고 인식형은 그때그때 마치 감정형처럼 그때그때 융통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은 인식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정신기능으로서는 감각, 직관, 사고, 감정으로 나눈 겁니다. 틀린 것이 되겠군요. 그 다음에 자기가 나와 있는데 개인 무식 내에 존재하는 핵심적인 원형이다. 어떤 자기와 자아, 셀프와 자아, 에고를 구분해보면 셀프라고 하는 것은 태초의 나를 말합니다. 선험적인 나, 경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본래 존재했던 만약에 불교식의 소위 그 인생 윤회소를 설명한다면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면 본래 존재했던 나. 그걸 셀프라고 하는 거고 그에 대해서 자아, 에고라고 하는 것은 현실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나를 말합니다. 현실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나. 이렇게 구분을 한다.
다음에 자기 실현은 인간 발달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다음에 생애 주기에서 중년기와 노년기보다 유년기와 청년기를 강조하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생애 주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애 주기. 생애 주기에서는 중년기에 초점을 두죠. 인생의 전환점은 인생 후기다. 근데 진짜 살맛 나는 것은 중년기 이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욱이나 요즘 보면 건강한 고령 사회에서 진짜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그 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지금 뭐 1번에서는 당연히 틀렸고 2번에서는 판단인식이 아니라 직감과 감각이 나와야 되고 뭐 5번은 당연히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융에 있어서 자기와 자기 실현이 있는데 자기란 말이 핵심적 원형이다. 개인 무의식 내에 존재하는 핵심적 원형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맞다고 보는 사람도 거의 맞으면 그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만 자기를 원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가. 또 집단 무의식이 아닌 개인 무의식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개인 무의식이라고 해서 틀렸다고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전에 논란의 대상이 됐지만 아직은 다른 것도 어느 정도 해설을 달지 못했어요. 어쨌든 우리 강의하는 사람들끼리는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4번은 맞지만 3번에 대해서는 왜 3번을 제가 끌려다니고 있냐면 왜 4번을 답으로 온 것은 인정하겠지만 3번은 왜 틀렸냐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유를 제기하지 못해서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8번에 보시면 메슬로우의 자아실현자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에서 또 메슬로우 로저스의 인본주의 이론에서 이상적인 인간은 자아실현인 아니겠습니까? 관대하여 타인을 수용한다. 개방적이고 솔직하다. 자율적이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죠.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람과 주변 환경을 여기는 다 맞는 거군요. 좋습니다. 거기 밑에 설명으로 본다면 특히 이 자아실현의 특성에 거기 보시면 H번에 아주 절정 경험. 어느 누구보다도 그야말로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끼는 희열을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을 것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신비한 경험이니 절정 경험으로 그래서 성공에 대한 그 짜릿한 희열을 많이 느껴봤을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또 그런가 하면 N번에 보면 유머 감각도 높을 것이다 이런 것들도 자아실현인의 특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9번에 보시면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에 대한 걸로 옳지 않은 것은 에릭슨의 이론은 아시는 것처럼 심리사회 이론, 자아 이론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회문화적 요인을 강조하죠. 맞아요. 환경적 요인도 강조하기 때문에 프로이드 이론에 비해서 프로이드는 집안 내에서 부모, 자식만 하기 때문에 폐쇄체계 이론, 사회문화적 환경 요인까지 고려하는 심리사회 이론은 개방체계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다. 또 프로이드는 청소년기까지만 설명했지만 에릭슨은 일생에 걸친 8단계로 설명을 했다. 구조적으로만 설명한 프로이드와는 달리 점성의 원리와 양극 이론을 제시했다. 그리고 결정적 시기를 프로이드는 일생에 하나, 유치원 단계 남근기로만 설정을 했지만 에릭슨은 모든 단계마다, 8개 단계마다 각각의 단계마다 결정적 시기는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면 점성의 원리를 따진다. 인간은 공격성과 성적 충동 후 영향력을 강조한다. 자, 이거는 프로이드로 가야 되겠죠. 우리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강조한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밑에는 보시면 되겠죠. H, 그 4번에 보시면 의식 수준에서, 현실 속에서 통제가 가능한 자아를 강조했다고 해서 자아 이론이라고 한다. 다음에 10번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11번. 10번은 고유명사처럼 해설에 붙여놨습니다만 이게 자꾸 입에 자연스럽게 붙이면 됩니다. 콜버그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은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성인기까지 확대시킨 거예요. 성인기까지 확대시켰어. 근데 문제점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남성 중심이라는 거. 또 피아제의 이론을 반영한 것처럼 시대적 또는 문화적 또는 종교적 이런 차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누구나 다 그래 이런 관점으로 있다는 거. 또 그러면 남성 위론의 입장이 있다는 거. 길리건이 여성 도덕성 발달 이론을 하면서 쿨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비판할 적에 나오는 이론 중에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한번 보겠어요. 도덕성 발달은 아동기에 완성된다.
아니죠. 일생에 걸쳐서 도덕성 발달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도덕성 발달 단계는 인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이 단계를 거쳐서 세 수준 6단계로 발달해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남성만을 연구로 삼은 한계가 있다. 모든 사람이 도달하는 최종적 도덕 단계는 동일하다고 본다? 아니죠. 누구나 하는 것은 아니고. 자, 여기에 보면은 누구나 하는 것은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는 것은 신의 경지가 되겠죠. 보편적 도덕 원리를 추구하는 게 신의 단계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요? 참 깔끔하다는 일본식으로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도덕성이 발달하는 단계. 인습 수준의 4번째 단계지요. 법과 질서를 지키는 단계까지 갑니다. 저는 이제 거기를 좀 넘어서도 빨간불이 켜졌어도 차가 안 가면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도 저는 이제 이렇게 그러나 그러지 않은 사람은 어느 순간에 나도 가다가 빨간불 있으면 생각 없이 그냥 서 있습니다. 그냥 그 식으로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꼭 좋다, 나쁜 것만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또 좋다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이 그래서 굳이 성문화된 규칙이 없다 하더라도 헌법 정신에 입각해 행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유계약 정신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것이 규칙과는 어긋난다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선이 될 수가 있다는 관점을 가지면 그게 5번째 단계 사유계약 정신에 입각한 도덕성 발달 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다음에 하위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보면 하위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상위 단계의 도덕 조준을 능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거기에 보시면 답은 저는 남성 위주의 이론을 전개했다고 해서 길리건에 의해서 극렬하게 비판을 받은 겁니다. 여성은 언제나 좀 저급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관점에서 이론을 전개했거든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12번에서는 12번 문제는 길게 되어 있습니다만 프로이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거세 불안과 남근선망은 주로 생식기에 나타난다. 거세 불안, 남근선망, 동일식 그 이전 단계가 바로 콤플렉스지요. 오디푸스 콤플렉스, 엘렉트라 콤플렉스를 가지고 나이볼로 여기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그래봤자 이겨낼 수가 없구나 라고 할 때 나도 커서 아빠처럼 힘든 사람이 돼야 되지 나도 커서 엄마처럼 힘든 사람 맘대로 오는 사람이 될 거야 뭐 될 거야? 나 엄마 될 거야? 이 말은 어떤 성적 개념으로 엄마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엄마처럼 맘대로 오는 사람 될 거야? 라고 나도 누주 바를 줄 알아 막 누주 다 바르고 목걸이 다 걸고 막 이렇게 하고 아들내미는 막 아빠 큰 구두 신고 막 폼 잡고 있고 볼펜 아빠 나도 담배 핀다 이러고 막 다니고 하는 것 등이 바로 오디푸스 콤플렉스거든요. 그걸 넘어서게 되면 나도 아빠처럼 나도 엄마처럼 그래서 그 당시에 소위 유치원 단계 수준까지 엄마 아빠의 언행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제 거기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거세불안. 인간의 대부분은 99.74%가 정상인의 범주가 있는데 그 정상성 범주를 벗어난 극소수 0.16%가 있어서 성인기에 아픔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른들이 장난, 너 이놈 말 안 들으면 고추 따먹어버린다? 이렇게 했겠지만 다 잊어버리고 지냈거든요. 근데 아주 일부는 그걸 가지고 가슴에 각인되었다가 성인이 되어서 어떤 발기부전 또는 동성애 이런 것 등을 프로이드로 설명할 적에는 이 시기에 바로 유치원 정도 단계에 어느 장난이 사람 배려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치료의 목표는 개성화를 완성하는 거다. 개성화는 누가 쓰지요? 개성화, 개별화? 바로 유인이 쓰는 거지요. 중년기가 되면 모든 힘을, 리비도를 먹고 사는 물질적 구조에 썼고 외부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쓰던 사람들이 중년기가 되면 그걸 회수해서 진짜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내면적, 정신적 세계로 이렇게 리비도를 집중시키게 되는데 그걸 개별화, 개성화라고 해서 그걸 통해서 자기 실현을 하게 되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 이게 바로 중년기에 대한 설명이 되겠어요. 자아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것은 프로이드가 되겠죠. 융은 어떻게 나눴어? 자아는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되 무의식은 개인의식과 집단무의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리비도는 인생 전반에 걸쳐 작용하는 일반적 생활 에너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융의 이론이 되겠죠. 융의 이론. 초자아는 방어 기제를 작동하여 갈등과 불안에 대처하게 된다.
여기 오면 초자는 방어, 갈등과 불안에 대처한다. 이제 초자. 방어기제가 뭘까요? 방어기제는 물론 그 용어는 아니지만 개념은 프로이드로부터 나왔지만 그걸 체계화한 것은 그의 딸인 안나 프로이드가 합니다. 안나 프로이드가 말한 방어기제의 주체는 자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책에 자아 방어기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아가 어떠한 사회적 위험에 또는 불안에 직면했을 때 그를 이겨내기 위해서 또는 그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용하는 심리적 기제를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핵심 용어는 자아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되겠어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초자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어기제를 작동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어기제를. 자, 5번에 대해서는 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분명한 것은 프로이드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와도 같이 연결되어 있지만 방어기제는 프로이드 이론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번에 대해서는 여분이 있고 3번은 분명히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3번에 대해서는. 그래서 5번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석은 그냥 이렇게 개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출제위원의 입장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13번에 보시면 다음 사례와 관련이 있는 개념은 철수는 친구가 학교 규칙을 위반해 벌을 서는 것을 목적하고 학교 규칙을 준수하게 되었다. 외부와의 관계에서 다른 친구의 이런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타산지석 삼아서 나는 안 해야지 이렇게 된 거지요. 나는 안 해야지. 자, 이것을 대리학습이군요. 대리학습. 특히 대리학습, 대리경험 그러면 반두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14번에 보시면 스키너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스키너. 인간의 자유의지가 나오면 로저스나 메슬로우가 나와야 되겠죠. 인본주의 하자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는 인본주의에서 나와. 기억본이 들어간 것은 다 틀린 거지요. 인간 행동은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봤다. 아니죠. 인간의 행동에는 법칙이 있다고 봤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해서 행동주의 심리학, 스키너를 포함한 행동주의 심리학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법칙에 의해서 행동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대론적 입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행동주의가 되겠고. 부적 강화는 특정 행동을 제거하는 데 목적을 준다? 정적 강화든 부적 강화든 강화라고 하는 것은 잘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제거하는 것은 벌이라고 합니다. 벌. 이건 틀린 거지요. 고정간격 스케줄은, 고정간격 계획은 특정 반응이 나타날 때마다 강화를 주는 거다. 특정 반응이 나타날 때마다 반응을 주는 것은 이것은 계속적 강화지요. 계속적 강화가 되겠어요. 여기 오면 고정간격 강화는 정확한 시간 단위로, 간격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고정은 정확히고 정확한 시간 단위로 포상을 하는 것은 고정간격 강화가 되겠어요. 고정간격 강화가 됩니다. 뭐 이건 틀린 거. 뭐야 이거? 옳지 않은 거. 기억린디. 예,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15번도 단어 연결 시험. 아까 그 14에서 이런 문제가 2개씩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누구 그러면 누구가 이렇게 단어가 연결되는 문제를 이렇게 냈습니다. 아론백 인지행동치료 나오죠? 인지행동치료는 앨리스의 REBT와 아론백의 인지치료가 있습니다. 생각만 바로 잡힐 수가 있다면 문제는 치료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약간 아론백 합리적 심리학이란 말 나도 앨리스의 단어인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놔두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릭슨 자율적 자아 이드보다는 자아를 강조했다. 좋고 아들러 창조적 자기 이건 앞에서 나왔던 단어고 파블로프의 반응적 행동 스키너의 조작적 행동 그 다음에 로저스의 완전 기능인 좋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론백을 바로 옆 동네에서 비틀어놨네요. 아론백은 뭐가 나와야 돼요? 인지적 오류가 나와야 되겠죠. 인지적 오류, 잘못된 자동적 사고, 잘못된 스키마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고 여기는 비합리적 신념은 앨리스가 나와야 돼요. 아주 잔인한 문제가 됐네요.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16번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16번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제가 단어를 읽어드려도 별로
단어가 입에 굴러도 그것도 잘 오지 않아서 그래서 16번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17번 유아기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유아기에서 유치원 단계 정도 이렇게 다루지 않았습니까? 피아제의 자기중심적 사고가 활발하다. 자기중심적 사고는 전조작기의 특징인데 전조작기는 어린이집 유치원 단계니까 맞습니다. 에릭슨의 주도성과 죄책감이 중요한 시기다. 신자, 죽은 자, 주도성의 단계는 유치원 단계 맞네요. 이것도 맞는 것이 되겠어요. 프로이드의 오디푸스 콤플렉스와 엘렉트라 콤플렉스가 나타난다. 이것은 남성인데 바로 유치원 단계 맞네요. 콜버그의 인습적 강제로 도덕적 사고가 나타나는 것은 적어도 7살이 넘어서 초등학교 단계는 돼야 돼요. 읽어보시면 좋겠고 다음에 18번을 보시면 청소년기에 관한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좀 쉬어가시라고 더욱이나 읽으시기 때문에 긴장 푸시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죠. 거기에 보면은 질풍노도, 심리적 이유기, 주변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제1반항기가 나와 있네요. 제1반항기. 청소년기는 제1의 반항기는 신자 할 때 자율성 대 수치감을 단계하는 2살, 3살 이런 정도에서 귀가 아직 안 뚫리고 지맘대로 하려고는 치토스의 성향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이런 거고 여기는 제2반항기. 그 다음에 19번에 보면 중년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앞에 14회에서도 본 것처럼 40세에서 64세로 나이를 이렇게 자르고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것은 딱 정형화시킬 수가 없으니까 범위를 출제할 때 좀 자르는 것 같습니다. 학습 능력은 증가하나 문제 해결 능력을 감소한다? 아니죠. 문제 해결 능력의 절정기죠. 창조적 생산성의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옳은 것을 찾고 있군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뚜렷한 갱년기를 경험한다? 아니죠. 오히려 여성들이 더 힘들어합니다. 정서 변화가 매우 심하여 전인습적 도덕기라고 한다. 정서 변화가 매우 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청소년기로 보는데 전인습적 도덕기는 어린이집 유치원 단계를 말해야 되겠어요. 미각, 청각, 후각, 감각 기능이 가장 좋은 시기이다. 감각 기능이 가장 좋은 시기다. 글쎄요. 사회적, 가정적으로 인생의 전성기이지만 갑작스러운 실직을 경험하기도 한다. 갑작스러운 실직을 경험하기도 한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볼 때는 바로 이게 문제죠. 언제나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이 아닌 이상에 밖에 있는 계신 분들이 그래서 학교에서도 말할 적에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본 적이 있느냐. 요즘 애들은 거의 애들이 고개를 겸손하게 숙이고 이렇게 휴대폰을 손을 대다 보니까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본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아니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끔 물으면 엄마 아빠의 눈을 언제 봤지 그러면 근데 초등학교 6학년이 지나면 거의 엄마 아빠의 눈을 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에 나가는 시간도 다르고 또 저녁 때 들어오는 시간도 다르고 관심사 자체도 달라서 그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답은 역시 특히 이 중년기의 그 두려움이 바로 5번에 있는 겁니다. 20번에 보시면 노년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수면 시간이 증가한다? 아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나이 들었다는 것을 증명할 때 나오는 것이 중국집에 가서 짬뽕을 시킨다. 어린애들은 짜장면을 시켜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짬뽕을 시키는 순간이 있으면 인생의 어떤 신체적 변환기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새벽에 늦게 잤는데 눈 떠봤더니 또 여전히 새벽이면 나도 모르게 세월이 간 겁니다. 이런 몇 가지 이런 특징을 보여주는데 수면 시간은 짧아지죠. 수면 시간은 짧아집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이 짧아졌다고 해서 건강이 나빠진 건 아니지만 분명히 보편적인 세월의 흐름은 인정해야 됩니다. 장기 기억은 약화되지만 단기 기억은 강화된다? 아니죠. 노년기에 오면 옛날의 일을 어제 있던 사진처럼 이렇게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깜빡깜빡하세요. 이건 바뀌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노년기 연령 규모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습니다. 우리 법률상에는 노인의 연령에 대한 정식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정책적으로 몇 살 이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사회합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지만 요즘처럼 지하철 적자 운영이라든지 걸 해서 노인 연령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자꾸 나오고 또 높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료 승차권에 대한 배급의 연령을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합의는 없고 제도적 지위와 역할이 드러나는데 비공식적 역할은 확대. 이것도 바뀐 거고
다음에 중년기부터 나타난 시각 기능의 원시 현상이 더욱 뚜렷해진다. 뭐 답은 뭐 5번에 있군요. 교수님, 19번에 5번도 예. 맞는 거. 19번. 네. 예, 옳은 것은 그렇죠. 네. 중년기에는 5번도 맞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봐. 예. 5번. 사회적, 가정적으로 인생에 대한 얘기는 가끔씩은 기분 경험. 예, 예, 19번에 5번이 답입니다. 19번에 5번. 예. 아, 예. 제가 답안을 경험하고. 아, 예.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어떤 중년기가 이제 두려운 것이 언제나 그거죠. 이렇게 뭐 저도 강의하는 저도 역시 마감이 언제일까? 마감을. 왜냐하면 젊은 세대는 마감을 쫓아내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21번에 보면 아동기를 보시죠. 아동기를 보시면 아동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아동기, 학령기, 초등학교. 그러면 프로이드의 잠복기. 에리슨의 단계로 본다면 신자, 죽은 자, 근면성 대 열등감. 그 다음에 피아제의 인지발달로 본다면 구체적 조작기.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생활 중심이 가정에 한정한다? 아니죠. 가정에 한정하는 것은 영아기 정도. 요즘에는 다 2살, 3살 정도 되면 어린이집가기 때문에 생활 중심의 한정된다는 것은 영아기 정도? 자아정체감이 완성된다는 언제 완성되기를 바라는 것은 청소년기겠지만 완성이란 단어를 쓸 수 있을까? 왜냐하면 환경 변화가 없을 적에는 완성이란 단어를 쓸 수 있지만 이렇게 환경의 급변이란 단어를 쓸 적에는 완성이란 단어를 쓰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프로이드의 남근기에 해당된다? 여기는 유치원 단계가 되겠고 논리적 사고를 하면서 물화론적 사고가 감소한 바로 이게 아동기가 되겠네요. 자율성 대 수치감의 단계는 걸음마기 2살, 3살 뭐 어린이집 단계 이렇게 되겠습니까? 다음에 22번에 보시면 영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영아기 젖먹이 시기가 되겠는데 영아기의 가장 큰 사회성 발달의 표현은 애착이라 하고 애착으로부터 파생된 것은 아니지만 연관성이 있는 표현으로 낯가림이라든지 분리 불안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성 정체성을 확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청년기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기. 뭐 나머지는 보시고요. 23번에 보시면 인생 주기별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아기는 놀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을 배운다. 아동기는 학교 생활을 통해 인지적 기술, 사회적 기술도 습득한다. 청소년기는 토래 집단의 지지를 더 선호함으로써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걸 분리개별화 이런 말을 쓰죠. 분리개별화. 청년기는 직업과 결혼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주요 과업이다. 그렇습니다. 장년기는 사고가, 청년기는 질병이. 뭐 답은 5번이겠군요. 5번. 근데 이것도 요즘에는 함부로 이런 문제 내면 큰일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장년기를, 요즘 70세 넘으신 분들도 우리가 여기 탑골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그분들에게 무슨 뭐 이렇게 조심하세요 이런 소리 못 씁니다. 식스팩 없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식스팩은 그분들한테 있어요. 참 건강하시고. 요즘은 큐어의 대상도 아니고 케어의 대상도 아닌 정말 독립개체성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이런 말 못합니다. 24번에 보시면 다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심 대상은 결혼 이중인, 이주 노동자, 세터민을 포함하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신사회적 위험의 하나죠. 우리나라에. 그러지 않습니까? 최근 한국 사회에서 사회복지의 중요한 관심 영역을 구성한다. 신사회적 위험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네요. 이주 노동자들은 직장, 건강, 자녀 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인간 사회의 인종적, 문화적 동일성과 보편성을 틀린 거군요. 바로 서로의 그 본래의 문화의 그 상대적 존재성을 서로 인정하자는 것이 다문화주의라고 이렇게 우리가 느껴볼 수 있습니다. 뭐 5번은 좋고.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베리의 문화 모형이 나와 있네요. 제가 이론 시간에 강의한 것은 문화 전개. 아까도 마침 다뤘지만 문화와 사회화를 받고 문화 접변, 문화 변형을 받고 그리고 문화 기대, 주변인, 평균인과 주변인을 이렇게 봤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문화 적응 모형을 가지고 이게 출제를 했는데 베리는 문화 적응 모형을 동화 모형,
분리 모형, 융합 모형, 그리고 주변화 모형. 뭐냐면 그 통합 모형, 주변화 모형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동화 모형은 뭘까? 동화 모형. 보통 문화에 적응할 적에는 자기 고유의 문화에 대해서 중점을 어떻게 두냐면 자기가 지금 속해 있는 문화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결혼 이주 여성과 같은 경우는 내가 속해 있는 한국 문화에는 집중을 하면서 적응하려고 노력하지만 자기 고국의 문화는 완전히 분리시켜서 잊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문화 적응의 모형은 바로 이걸 동화 모형이라고 합니다. 동화 모형. 그에 비해서 유럽에 있는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기 고유의 문화를 지켜나가면서 자기가 속해 있는 프랑스의 문화에 대해서는 벽을 쌓고 접근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화 적응의 모형도 있거든요. 아주 보수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고유의 문화를 담을 쌓으려고 하는 분리 모형이라고 합니다. 분리 모형. 그에 비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한국의 문화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고국의 문화에도 관심을 아예 끊어버린 주변인 또는 주변화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한국의 문화에도 열심히 살면서 그러면서 고국의 문화에도 정체성을 그대로 이어가려고 하는 것은 통합 모형이라고 합니다. 통합 모형. 요즘 보면 많은 비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등장하는 그 강도는 차이가 있지만 통합 모형적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기 고국에 대한 문화에 대한 관심사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 사회에도 적응을 열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떤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끔 저도 보면은 혹시라도 내 애가 국제결혼을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말로는 이성적으로는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지 엄마는 질색을 하죠. 왜냐하면 가족 개념에서 삶이 더불어 산다는 것은 말이 통한다는 것을 말인데 말이 안 통하는데 살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래서 말이 사회적 관계의 출발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제대로 배워야 사회적 관계. 말에 우리는 수직적 관계니까 존댓말을 쓸 줄 아느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 어떤 여기 문화 적응 모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 제가 한 3년 전에 다뤘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기출문제로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회 1교시 1영역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앞선 시간에 다뤄봤던 거에 비해서 좀 부드러우실런지,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반복해서 좀 귀를 좀 순화 이렇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는 또 1교시 2영역 조사론에 대해서도 단어를 좀 숙달시키도록 하겠습니다.